시청자 여러분, 2021년 한 해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었는데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크는 사람은 빵보다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아쉬움이 2022년에는 희망으로 바뀌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는 연말 특집으로 기자톡, 미리 보는 2022 투자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투자가 유망할지 진단해보고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고공행진한 아파트값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폭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95만 명이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28만 명 늘어난 숫자고 종부세 고지세액은 무려 5조 7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값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달성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2021년 1월 6일 장중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섰고 이튿날인 1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이른바 3,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 3,000선 진입은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1980년 1월 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1989년 3월 31일 1,000선을 넘어섰고 2007년 7월 25일에는 2,000선에 처음으로 진입했습니다.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에는 18년이 걸렸고 2,000에서 3,000까지 오르는 데에는 14년이 걸린 셈입니다. 증권가는 이번 코스피 3,000 돌파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렸고 이른바 동학개미의 매수세에 힘입어 과거 위기 때와는 정반대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경제 이슈는 정부가 야심차게 실시했던 일상적 단계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지 46일 만에 전격 중단된 소식입니다. 2021년 11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하루 최대 8,000명에 육박하면서 일상으로 복귀는 미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병상대란과 고령층 사망 사례마저 잇따르면서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과 항공업계를 비롯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피해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이들 피해 업종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풀고 다시 출근으로 돌아서는 등 변화의 바람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직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조짐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확진자가 최대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면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국민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또다시 미뤄야만 했습니다. 이외에도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인상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한 화물 운송 대란 등 다양한 이슈들이 2021년 대한민국 경제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우리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 방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키워드를 정해서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각 파트별로 도움 주실 기자들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땡땡 고점 논란, 오를까 내릴까입니다. 내용만 봐도 대충 좀 짐작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집값입니다.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 할수록 이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집값 하락 신호가 곳곳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동민 기자. 네, 세종, 대구 등에 이어서 수도권, 이제는 서울까지 집값이,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은평구가 1년 7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서울 내에서 이 은평구가 유일하긴 하지만 또 이제 개별 아파트들로 보면은 강남 지역에도 떨어진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의 이제 청담이나 반포, 이 주요 아파트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파트들의 이 가격을 보면은 한 9월만 해도 한 3개월 전인데 그 정도에서 지금까지 그 사이에 한 2, 3억씩 네. 그 매매 가격이 떨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이 급등 피로감에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시기에는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락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조세가 그러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 이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대출 억제 같은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15억 초과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제 네. 자금 마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매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집값 조정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선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22년 1분기가 지나야 이 같은 조정 국면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대출 규제 역시 이제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기자, 내년에 이 대출 규제와 같은 이런 금융 규제 이것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풀리지 않고 2022년에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21년에는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율을 5에서 6%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22년에는 4에서 5%로 대로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규제 이제 시행 시기도 더 많이 앞당겼고, 그다음에 이금융권 DSR 규제도 더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현금을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돼서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 더 안 팔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확산되면서 매도자는 더 많은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모로 대출 규제는 집값 상승세 둔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심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공급량 부족으로 여전히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상승 속도가 둔화될 거다. 그래서 보합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그런 어떤 투자자들에게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가진 자들이 더 벌 수 있는 그런 좀 불합리한 구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2021년에도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을 했었고, 네. 아까 임동진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10억 이상 지분 사기가 지금 대출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강남에 입성하는 거는 전에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넘사벽, 이룰 수 없는 꿈, 이렇게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내년에는 집값이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마포, 용산, 반포 이런 데는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아서 자산 가격의 조정이 어렵고 이제 이런 지역들이 오를 거라고 이제 기대에 그 주변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은 다시 자산 조정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결국 서울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변부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겠지만 이런 핵심 강남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주식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선행지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행지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차를 두고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주식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이 부동산 시장도 좀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박성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자금 흐름에 있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이제 대체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등락이 주식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2022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대출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가계의 경우 이제 가계 자산의 건전성은 물론 대출의 디레버리지, 즉 이제 부채를 줄이려는 이제 그런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2022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이제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에 장기화는 그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정책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의 이 세금 정책, 이거는 이제 집값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세금을 조금 부담을 늘려서 갖고 있는 그 집을 좀 내놓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그런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보면 좀 대선과 맞물려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기자? 네, 이게 대표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당정청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입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주거 용도 이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최고 세율 75%까지 중과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대선을 의식해서겠죠.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 원래는 그냥 이거를 다 유예하자. 이들의 이제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한시 유예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지금 정부가 반대하면 당선 후에라도 나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선 이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건데 이게 또 대선 이후에 정책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이제 관망세로 이제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그렇죠. 투자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정책 취지는 퇴색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설령 당정청 합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이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내세웠던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이건 또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임동준 기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주요 공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후보 모두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점, 이건 공통점입니다.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를 강조한다는 점, 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특히 윤 후보는 이 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이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넘어서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굉장히 큰 이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